나는 박성만이다. 장례식장 조문객이 빠져나간 뒤에야 진짜 고요가 왔다. 향 냄새와 국화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그는 딸의 영정을 보지 못했다. 볼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사고 현장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딸이 웃고 있었다. 둘 다 견딜 수 없었다. 20해 전 그 사고는 너무 갑작스러웠다. 전화 한 통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다. 딸은 고작 30이었다. 아직 젊었다. 아이를 막 낳았고 앞으로 행복할 날만 남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정신을 차린 그가 처음 마주한 건 딸의 얼굴이 아니었다. 사위의 얼굴이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달랐다. 슬픔보다 먼저 자리 잡은 무언가가 있었다. 박성만은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버님. 사위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은 없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아직 젊습니다. 그 한 문장이 관 속 딸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박성만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니, 그 말의 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사위는 짐을 쌌다. 옷가지, 서류, 그가 챙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들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갓 돌이 지난 손녀를 박성만의 방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아이까지 안고 살 순 없습니다. 그 말에는 사과도 망설임도 없었다. 단지 결정이 있었을 뿐이다. 박성만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다만 커다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딸을 닮은 그 눈이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날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아이를 두고 떠날 수도 있었다. 시설에 맡길 수도 있었다. 사위를 붙잡고 울부짖을 수도 있었다. 그러지 않은 건 선택이었다. 그때 박성만은 몰랐다. 이 작은 몸뚱이를 안는 순간 자신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한다는 걸.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로 살아야 한다는 걸. 그리고 20해 뒤 그 아이가 자신에게 무엇을 돌려줄지는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박성만은 이미 은퇴한 몸이었다. 공장을 그만뒀을 때 그는 이제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평생 등 굽히고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조용히 보내도 괜찮다고 믿었다. 딸이 잘 살고 있으니 손주나 가끔 보러 가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손녀를 아는 순간 그 모든 계획은 사라졌다. 아이에게는 분유가 필요했다. 기저귀가 필요했다. 작은 옷과 신발 그리고 언젠가는 책가방과 교과서도 필요할 것이었다. 은퇴한 노인의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다시 일터로 나갔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몸은 이미 기억하고 있었다. 30년 넘게 반복한 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챙겼다. 손녀는 아직 자고 있었다. 작은 숨소리가 고요했다. 공사장은 멀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다. 차창 밖으로 해가 뜨는 걸 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 나이에 다시 여기 온다는 게 부끄러운 일인지 아니면 당연한 일인지.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현장 소장이 물었다. 박성만은 대충 얼버무렸다. 60 중반쯤이라고 했다. 실제로는 이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말을 하면 이를 못 얻을 게 뻔했다. 허리를 굽히고 시멘트 자루를 날랐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손바닥에는 금세 굳은 살이 박혔다. 젊은 인부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양반 왜 여기 나오시는 거야? 집에서 쉬셔야지. 박성만은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했다. 아니, 정말로 듣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귀가 어두워진 건지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건지 구분이 안 됐다. 점심시간 누군가 다가와 물었다. 이 나이에 왜 일을 하세요? 박성만은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고개를 저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이유가 없었다. 그 사람이 알아야 할 일도 아니었다. 오후가 되면 온몸이 쑤셨다.
젊었을 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버거웠다. 그래도 참았다. 아프다는 말을 입 밖에 내면 그게 현실이 될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은 더 멀게 느껴졌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손녀가 뛰어나왔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는 그의 목에 매달렸다. 할아버지. 그 목소리 하나면 충분했다. 허리 아픈 것도 무릎 시린 것도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박성만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무거웠다. 작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그게 좋았다.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였다.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아이는 신이 나서 떠들었다.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이야기. 박성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가끔 웃었다. 아이가 웃으면 자신도 웃었다. 손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아빠는 어디 갔는지, 엄마는 왜 없는지. 박성만은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두려웠다. 언젠가 그 질문이 나올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다. 그때 자신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더 크게 웃었다. 더 크게 버텼다. 아이가 질문할 틈이 없도록 할아버지가 충분하다고 믿도록. 밤이 되면 아이를 재우고 그는 작은 장부를 펼쳤다. 오늘 번 돈, 쓴 돈, 남은 돈. 계산은 늘 빠듯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아이는 잘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성만은 그 성장을 끝까지 지켜볼 작정이었다. 그때 그는 몰랐다. 이 아이가 훗날 자신에게 무엇을 돌려줄지.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20해의 고단함을 어떻게 갚아줄지. 손녀는 자랐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무릎까지 오던 아이가 어느새 허리까지 올라와 있었다. 목소리도 달라졌다. 응얼거리던 소리가 또박또박한 말이 되었고 할아버지를 부르는 발음도 정확해졌다. 박성만은 그 성장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첫 운동회 날 그는 새벽부터 자리를 잡으러 갔다. 돗자리를 펴고 그늘막을 쳤다.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 유일한 백발 노인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손녀가 달리는 모습을 제대로 보고 싶었다. 할아버지, 저기요. 트랙 끝에서 아이가 손을 흔들었다. 박성만은 있는 힘껏 손을 흔들어 답했다. 카메라를 들고 아이가 뛰는 순간을 찍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 손녀 1등 했어. 아이는 아니었다. 꼴찌에서 2번째였다. 하지만 박성만에게는 1등이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온 그 모습이 그 어떤 금메달보다 값졌다. 졸업식도 있었다. 유치원, 초등학교. 매번 박성만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낡았지만 다림질을 했다. 구두도 닦았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거울을 보며 옷깃을 바로잡았다. 강당에 들어서면 언제나 같은 풍경이었다. 아이들 옆에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었다. 젊은 부부들이 나란히 앉아 아이를 바라봤다. 사진을 찍고 손을 잡고 웃었다. 손녀 옆에는 늘 박성만만 있었다. 아이는 가끔 주위를 둘러봤다. 다른 친구들을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질 때가 있었다. 박성만은 그걸 알아챘다. 그럴 때마다 일부러 더 크게 웃었다. 아이의 시선을 끌기 위해 손을 흔들었다. 어느 날 질문이 왔다. 할아버지. 응. 아빠는 어디 있어요? 발표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손녀는 고개를 들어 박성만을 바라봤다. 순수한 질문이었다. 원망도 서운함도 없는 그저 궁금해서 묻는 말. 박성만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준비했던 대답이었다. 언젠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듣고 나니 목이 메었다. 너한테는 할아버지가 2배로 있잖아. 손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2배요? 그래. 다른 애들은 할아버지 1명인데 넌 할아버지가 아빠 역할도 하니까 2배지.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더 좋은 거네요. 박성만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는 그 말을 믿어줬다. 할아버지가 2배라는 말을.
그게 더 좋은 거라는 말을. 박성만은 그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그는 아프다는 말을 삼켰다. 무릎이 시려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밤마다 진통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어도 아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다. 씩씩하게 웃었다. 아이를 안아 올렸다. 등에 업어주기도 했다. 할아버지 무겁지 않아요? 무슨 소리, 너 깃털 같은데. 거짓말이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비명은 아이에게 들려서는 안 됐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박성만은 빠짐없이 참석했다. 학예회, 체육대회, 학부모 상담. 선생님들은 처음엔 의아해했다.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가 오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선생님들도 익숙해졌다. 할아버님 오셨어요. 네, 선생님. 박성만은 언제나 공손했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메모도 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손녀에게 하나하나 전달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손녀는 중학생이 되었다. 고등학생이 되었다. 박성만의 허리는 더 굽었고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그는 몰랐다. 손녀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사라졌던 과거가 다시 나타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 아이가 무슨 말을 할지. 손녀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다. 박성만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누워있다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다. 오늘만큼은 늦을 수 없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정장을 꺼냈다. 딸의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20해 넘게 손도 대지 않았지만 비닐 커버를 벗기자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행복했던 날. 딸이 웃고 있던 날. 다림질을 했다. 손이 떨렸다. 주름이 쉽게 펴지지 않았다. 몇 번을 반복한 끝에 겨우 입을 만한 상태가 됐다. 거울 앞에 섰다. 흰 머리가 눈에 들어왔다. 완전히 백발이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박성만은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염색약을 꺼냈다. 혼자서 염색하는 건 쉽지 않았다. 뒷머리는 잘 보이지 않았고 손이 닿지 않는 곳도 있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검게 물들인 머리를 보니 조금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다. 착각일지도 몰랐지만 오늘만큼은 그 착각이 필요했다. 구두도 닦았다. 오래된 구두약을 꺼내 천에 묻혀 정성스럽게 문질렀다. 광이 났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을만 했다. 거울을 다시 봤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염색한 노인. 박성만은 자신이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았다. 손녀였다. 오늘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로 서고 싶었다. 강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부모들이었다. 젊은 부부들. 정장을 입은 아버지, 화사한 옷을 입은 어머니. 그들은 웃고 있었다.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들고 아이들을 기다렸다. 박성만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그저 손녀가 무대에 오르는 모습만 제대로 보면 됐다. 졸업생들이 입장했다. 손녀가 보였다. 교복을 입고 또래 친구들과 나란히 걷고 있었다. 박성만은 가슴이 뭉클했다. 저렇게 컸구나. 저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였다. 시선이 강당 앞쪽으로 쏠렸다. 무심코 둘러본 그 순간 박성만은 숨이 멎었다. 사위였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얼굴. 20해 전 짐을 싸들고 떠났던 그 사람. 손녀를 내려놓고 돌아서던 그 사람. 사위는 웃고 있었다. 옆에는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다. 젊었다. 화장을 했고 밝은 옷을 입고 있었다. 사위와 나란히 앉아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사위를 닮았다. 그 아이는 사위의 손을 잡고 있었다. 박성만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20해였다. 20해 동안 그 사람은 어디 있었나? 손녀가 밤마다 열이 나서 울 때
어린이집에서 다쳐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새 가족을 만들고 있었구나. 새 아내, 새 아이.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딸의 졸업식에 나타났다. 마치 자신에게도 그럴 자격이 있다는 듯. 박성만의 손이 떨렸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일어서고 싶었다. 저 사람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뭐라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여기는 손녀의 졸업식이었다. 아이의 날이었다. 이 자리를 망칠 수는 없었다. 박성만은 고개를 숙였다. 시야에서 사위를 지웠다.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문득 깨달았다. 손녀도 저 사람을 볼 것이다. 아니, 이미 봤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아이는 알아챌 것이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20해 만에 나타난 저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이었는지. 박성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대 위 손녀를 바라봤다.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지 박성만은 알 수 없었다. 식순이 진행됐다. 교장 선생님의 축사, 학생 대표 답사. 박성만은 한 글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강단 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음악이 흐르는지 아무것도 인식되지 않았다. 그저 사위가 앉아있는 방향만 신경 쓰였다. 보지 않으려 애썼다. 고개를 돌렸다. 손녀만 바라보려 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쏠렸다. 마치 상처를 확인하듯 아픈 곳을 누르듯 그 자리를 반복해서 봤다. 사위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옆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때로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던 사람처럼,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처럼. 졸업장 수여가 시작됐다.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학생들이 무대로 올라갔다. 박성만은 손녀의 차례를 기다렸다. 손에 든 카메라가 땀으로 미끄러웠다. 꽉 쥐었다. 손녀의 이름이 불렸다. 아이가 일어섰다. 무대로 걸어갔다. 졸업장을 받았다. 90도로 인사를 했다. 그 모든 순간을 박성만은 카메라에 담았다. 손이 떨려 화면이 흔들렸지만 셔터는 계속 눌렀다. 손녀가 자리로 돌아왔다. 그 순간 아이의 시선이 강당을 훑었다. 할아버지를 찾는 눈빛이었다. 박성만은 손을 들어 흔들었다. 아이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손녀의 시선이 어딘가에 멈췄다. 표정이 굳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박성만은 그 시선이 향한 곳을 알았다. 사위였다. 식이 끝나자 사람들이 일어났다. 졸업생들이 부모에게 달려갔다. 꽃다발을 받고 사진을 찍었다. 웃음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박성만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손녀를 만나야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사위와 마주칠 것 같았다.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냥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손녀에게는 나중에 따로 축하해주면 됐다. 지금은 이 자리를 피하는 게 맞았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출구를 향해 걸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다. 거의 다 빠져나갈 뻔했다. 할아버지. 손녀의 목소리였다. 박성만은 멈춰섰다. 천천히 돌아봤다. 손녀가 서 있었다. 졸업장을 손에 쥔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가 다가왔다. 그리고 박성만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 사람 알아요. 목소리는 낮았다. 떨리지 않았다. 담담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박성만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알고 싶지 않았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아이가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 저 알아요. 박성만의 입술이 떨렸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변명을 해야 하나? 사과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나? 손녀가 강당을 한 번 더 훑어봤다.
사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새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손녀 쪽은 한 번도 보지 않았다. 저 사람. 손녀가 말했다. 오늘 제 아버지로 온 거죠?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아이의 차갑고 정확한 확인. 박성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강당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다. 행복한 졸업식이었다. 하지만 박성만과 손녀가 서 있는 그 자리만큼은 고요했다. 박성만은 손녀를 데리고 강당을 빠져나가려 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졸업장도 받았고 식도 끝났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됐다. 조용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박성만의 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를 알았다. 20해가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천천히 돌아봤다. 사위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말끔하게 넘긴 채. 예전보다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젊어 보였다. 옆에는 새 아내와 아이가 함께 있었다. 사위가 다가왔다. 박성만 쪽이 아니었다. 손녀 쪽이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손녀를 바라봤다.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많이 컸구나. 손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을 바라봤다. 표정 없는 얼굴로. 사위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아빠 알아보겠니? 그 순간 강당 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박성만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손녀의 손을 꽉 쥐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다. 두려웠다. 혹시 아이가 달려가면 어쩌나. 혹시 아빠라고 부르면 어쩌나. 20해가 지났어도 피는 피니까. 그 사람이 손을 내밀면 아이가 그 손을 잡으면. 손녀가 입을 열었다. 전 아버지 없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다.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사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새 아내가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다. 손녀는 멈추지 않았다. 저 키운 사람은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박성만을 바라봤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확고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아까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하나둘 말을 멈췄다. 이쪽을 바라봤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이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뭐라고 말하려던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어색하게 웃으려다가 그것도 포기했다. 새 아내가 그의 팔을 잡았다. 가자는 신호였다. 사위는 고개를 돌렸다. 손녀에게서 시선을 거뒀다. 미안.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사위는 돌아섰다. 새 아내, 새 아들과 함께 강당을 빠져나갔다. 뒷모습은 초라했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의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박성만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20해 전 그 사람이 짐을 싸들고 떠나던 날도 이랬다. 뒷모습만 보였다.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잘 지내라는 말도 없었다. 오늘도 똑같았다. 사위가 완전히 사라지자 강당 안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됐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무슨 일이었는지, 저 사람은 누구였는지, 저 아이의 아버지가 맞는지. 박성만은 신경 쓰지 않았다. 손녀가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꽉 쥐고 있었다. 놓지 않았다. 할아버지. 응. 집에 가요. 박성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두 사람은 강당을 나섰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출구로 향했다. 뒤에서 시선이 따라왔지만 개의치 않았다. 햇빛이 눈부셨다. 박성만은 잠시 눈을 감았다. 손녀의 손은 여전히 자신의 손 안에 있었다. 따뜻했다. 그때 그는 알았다. 이 아이는 자신을 선택했다. 피가 아니라 시간을 선택했다.
함께 있었던 모든 순간을, 함께 버텼던 모든 날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20해 만에 나타난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었다. 버스를 타고 또 갈아타야 했다. 평소와 똑같은 길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손녀는 창밖만 바라봤다. 박성만도 말을 걸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다. 무거운 침묵은 아니었다. 어색한 침묵도 아니었다. 그저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다. 서로가 서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버스 안 사람들은 졸업 꽃다발을 든 손녀와 그 옆에 앉은 백발 노인을 힐끗 쳐다봤다. 어떤 관계일까 궁금해하는 눈빛들. 박성만은 그 시선들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버스에서 내렸다. 집까지는 골목길을 걸어야 했다. 가로등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발걸음은 느렸다. 할아버지. 손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박성만은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봤다. 손녀는 여전히 앞을 보고 있었다. 저한테 가족은 할아버지뿐이에요. 그 말은 조용했다. 울먹이지도 떨리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박성만의 가슴이 무너졌다. 20해였다. 20해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새벽 공사장에 나가던 날들, 손바닥에 피가 나도 삽을 놓지 못했던 순간들, 아프다는 말을 삼키고 웃어야 했던 밤들. 모든 게 떠올랐다. 눈물이 났다. 박성만은 고개를 숙였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턱을 타고 떨어졌다. 손녀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하지만 박성만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20해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딸의 장례식에서도, 사위가 떠나던 날에도, 새벽마다 몸이 부서질 듯 아팠던 날에도 견뎠다. 참았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강해야 한다고,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울어도 괜찮았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후회도 아니었다. 이건 안도였다. 해방이었다. 아이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 그 선택이 진심이었다는 것. 20해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 손녀가 박성만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박성만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손녀가 보였다. 아이는 울지 않고 있었다. 그저 미소 짓고 있었다. 전 행복했어요. 그 말에 박성만은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피가 중요하다고. 혈육이 전부라고.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결국은 친부모를 찾게 된다고. 하지만 박성만은 이제 알았다. 사람을 키우는 건 피가 아니었다. 시간이었다. 함께 보낸 아침들, 함께 견딘 밤들, 함께 웃고 함께 버틴 모든 순간들. 그것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것이 가족을 만들었다. 오늘 강당에서 사위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20해 전에 이미 그 자격을 버렸다. 오늘 다시 나타났어도 그건 변하지 않았다. 반대로 박성만은 할아버지 이상이었다.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가족 전부였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집이 보였다. 낡은 대문, 오래된 골목.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집. 손녀와 함께 살아온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좁은 마당에 빨래가 걸려 있었다. 손녀의 교복, 박성만의 작업복. 나란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들어가요, 할아버지. 손녀가 먼저 신발을 벗었다. 박성만도 따라 들어갔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공기. 이곳이 집이었다. 거실 불을 켰다. 손녀가 졸업장을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박성만은 그걸 바라봤다.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당당하게 이뤄낸 결과. 할아버지, 저 대학 가도 여기서 살 거예요. 손녀가 말했다. 다른 데 안 가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 거예요. 박성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게 차올랐다. 아이는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박성만은 그 순간 확신했다. 자신의 인생은 망하지 않았다. 딸을 잃고 홀로 손녀를 키우고 늙은 몸으로 다시 일터에 나가고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던 그 시간대. 그건 망한 게 아니었다. 다시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졸업식장에서 손녀의 입을 통해 확인했다. 그 시작은 틀리지 않았다. 박성만은 창문을 열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다.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손녀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렸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 박성만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앉았다. 피곤했다. 온몸이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20해가 지나서야 그는 처음으로 쉴 수 있었다. 박성만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 함께 흘린 땀, 함께 견딘 밤들.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할아버지의 20해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묵묵히 지켜온 시간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그런 사랑을 받으며 자라온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할아버지께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지만 가슴 찡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언젠가 이곳 사연 읽어주는 밤에서 빛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